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Improvement of Semantic Segmentation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선정 동기는 세그멘테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선정하였고 실시간으로 차선을 검출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무겁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추론하기에는 속도 이슈가 있어서 모델 경량화와 성능 개선을 먼저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팀원 각자 세그멘테이션 모델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그리고 성능은 어떠한지 검증하고 난 후에 비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총 4가지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유넷, 그리고 이넷, 그리고 딥넷 V3 플러스, 그리고 세그포머 이렇게 총 4가지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4가지 모델은 모두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딥러닝 기반 아키텍처 중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먼저 유넷입니다. 유넷은 세그멘테이션 분야로 많은 연구에서 쓰이고 있고 주로 의료 이미지 분석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아키텍처입니다. 작은 데이터셋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이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입력 이미지와 출력 이미지의 크기가 같은 경우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넷입니다. 이넷은 유넷보다 경량화가 된 딥러닝 아키텍처인데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이 되었고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경량화가 된 모델입니다. 따라서 경량화와 높은 성능을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아키텍처에 비해서 경량화가 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딥넷 V3 플러스입니다. 딥넷 V3 플러스는 구글에서 제안된 딥러닝 기반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아키텍처이며 건물이나 도로 학습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양한 크기의 객체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위해 ASPP와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졌고 그리고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딥넷 V3 플러스는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경량화를 달성할 수 있지만은 학습이 조금 어렵고 모델이 크다 보니까 학습이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그포머입니다. 세그포머는 최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딥러닝 모델 중 하나로 셀프 어텐션 기반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객체 추출에 적합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긴 시퀀스에서도 효율적인 정보 추출이 가능한 모델이고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을 통해서 세그포머는 현재 연구가 많이 필요한 모델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이 4개의 모델을 선정하여서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성능 비교를 위해서 사용한 데이터셋은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이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이 성능 지표를 통해서 세그포머가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칩셋의 이슈로 인해서 차량에 적용하기에는 적용할 수 없어서 첫 번째로 배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넷은 파라미터의 수가 적지만 MIOU가 좋지 못해서 이제 두 번째로 배제를 하였고 그리고 딥넷 V3 플러스는
유넷보다 추론 시간이 현저히 딥넷 V3 플러스 는 이제 유넷의 이제 딥넷 V3 플러스보다 추론 시간이 현저히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서 네, 이제 유넷을 최종 모델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카를라 데이터셋을 사용하였고, 그 이유로는 데이터 라벨링이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구현하기에는 카를라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카를라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카를라 세팅을 보시면은 현재 카메라 RGB를 가져오고, 그리고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카메라를 가져와서 데이터셋을 뽑아내었습니다. 데이터 구조는 다음과 같이 만들었고, RGB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각각 4,984장으로 이제 총 9,968장이며, 각각 이제 RGB와 세그멘테이션 데이터들을 트레이는 8 정도, 그리고 이벌 그리고 테스트는 1:1식으로 비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유넷 성능 고도화와 경량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주영님께서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성능 고도화 부분 발표를 맡은 김준영입니다. 네. 먼저 유넷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유넷은 2015년에 발표된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이제 구조가 U자형을 가지고 있어서 유넷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요. 유넷은 이제 세포 단층 촬영 사진의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인풋으로 세포의 형태를 학습하고 각 세포 간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끔 고안된 모델입니다. 구조는 패딩이 없는 3x3 컨볼루션과 렐로 함수를 2번 지난 후에 인코더에서는 2x2 맥스플링, 디코더에서는 2x2 업컨볼루션을 실행하는 구조가 층마다 반복되고, 디코더의 각 층마다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층 인코더의 피처를 디코더의 피처에 이어붙이는 스킵 커넥션을 진행합니다. 일단 구조는 여기서 간단히 마치고 다음은 성능 고도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에 사용한 유넷은 제가 직접 구현했던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현재 웹상에서 구할 수 있는 유넷과는 성능 면에서 일단 다소 차이가 있었고요. 고도화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지 다양하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진 분류에서 많이 쓰이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진행하던 중에 평가 지표로 쓰이는 IOU가 되게 로스가 수렴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되게 다양하게 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이스 코이피션트를 활용한 다이스 로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일단 GT 값이 0일 때의 프레딕션과 1일 때의 프레딕션을 이제 그냥 정말 단순히 오차만 구하는 형식이고요. 다이스 로스는 말 그대로는 아니고 교집합의 형태를 구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프레딕션의 형태를 어느 정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함수이고요. 지금 유넷 논문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먼저 있었고, 몇몇 이제 웹상의 모델들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제 활용하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단지 각 픽셀의 손실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라운드 트루스와 프레딕션의 오버랩을 이제 전체적인 형태가 고려되는 IOU나 다이스 코이피션트랑은 애초에 이질적인 느낌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단지 분류가 아닌 전체적인 픽셀의 위치까지 고려되어야 하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인 만큼 학습에도 IOU나 다이스 코이피션트 값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4,375장 트레인 이미지에서 한 에폭당 2,200장 정도의 이미지를 랜덤으로 학습시켰고, 에폭은 짧게 10에폭만 진행했습니다. 22,000장 학습하는 동안 이제 로스는 앞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되게 빠른 속도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고,
IOU는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이는 대로 결과가 되게 위아래로 심하게 요동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엔 다이스 로스를 사용해 학습한 결과인데, 처음 다이스 로스만으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는 이제 로스가 수렴을 하지를 않고 제자리에서 맴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후에 강사님께 상의를 드린 후에 다이스 로스와 BC 로스를 함께 학습시키면서 로스가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학습 환경과 조건은 BC 로스와 동일하고, 로스는 앞의 그래프처럼 이제 BC 로스보다는 조금 완만하지만 빠르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고, IOU가 조금 이제 의외였는데, 학습 당시에 가끔 이제 0으로 튀는 듯한 모습이 이제 노이즈처럼 보였는데, 그래도 BC 로스보다는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BC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면서 학습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이스 로스만이 아닌 이제 BC 로스도 같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그래프의 증감 양상이 이제 정말 당연하게도 그 다이스 값이 같이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IOU 값이 좀 더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후에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 이제 테스트는 495장 이미지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그래프에서 본 대로 다이스 로스를 함께 학습한 모델이 IOU의 평균치가 10%가량 빠르게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짧은 학습 시간 동안 빠르게 IOU가 이제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의도했던 결과를 내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노이즈 같이 IOU가 이제 0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약간 정확한 수치를 내는데 방해가 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고, 아직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찾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제 온전히 다이스 로스만으로도 학습하는 데 성공하지 못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고요. 추후에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도화 부분 발표를 마치고 경량화 발표를 진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량화 부분 발표를 맡은 박진입니다.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차량에 들어가는 SoC는 컴퓨팅 파워가 낮아서 경량화된 칩을 넣는 것이 당연한 흐름입니다. 저희가 자주 사용했던 자이카를 포함해서 인베디드 환경에서 딥러닝 모델을 추론하는 과정은 상당히 많은 제약 과정을 감수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썼던 타이니 모델과 그리고 레인 디텍션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레이블링의 번거로움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유넷이 아닌 알고리즘으로서 화프 변환과 슬라이딩 윈도우를 고려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능 향상만큼 경량화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 이번 프로젝트에서 경량화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모델을 효율적 구조로 설계하는 방법과 파라미터를 압축하는 방법 두 측면으로서 경량화를 이룰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유넷은 충분히 모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측면을 건드리는 것이 더 유의미한 경량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이 부분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좌측 그래프부터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큐러시와 레이턴시를 보면 레이턴시가 증가하는 만큼 당연히 어큐러시가 증가하는 그런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 그래프에서는 4비트로 양자화된 모델이 오히려 8비트로 양자화된 모델과 비교했을 때 우수한 어큐러시가 보이기도 하고 혹은 어큐러시를 유지하면서 모델 사이즈를 유의미하게 축소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그래프를 통해서 작은 네트워크로 퀀티제이션을 대충 하는 것보다 큰 네트워크에서 퀀티제이션을 더 잘하는 게 성능 및 모델 사이즈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자화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적 양자화와 동적 양자화 그리고 양자화 인식 교육에서 정적 양자화와 양자화 인식 교육 모델에 적용했습니다. 학습 이후에 양자화를 적용하는 P2Q와 그리고 학습 이유가 아닌 전부터 고려하는 QAT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ONNX에서 TensorRT로 변환한 과정은 정적 양자화는 1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름부터 동적 양자화가 더 좋아 보이는 이름의 느낌이 들어서 동적 양자화부터 전 시도를 했는데요. 당연히 이게 찾아보니까 정적 양자화와 동적 양자화 자체가 그 매핑한 과정에서 클리핑 레인지를 입력 데이터에 따라 고려해가지고 그게 변하는 것이 동적 양자화입니다.
그런데 적용했을 때 컨볼루션 레이어 저희는 합성곱을 계속 이용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동적 양자화는 그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적 양자화는 소거를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적 양자화와 양자화 인식 교육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인 QAT입니다. 공식 문서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양자화 방법에서 무조건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정적 양자화와 QAT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쓸 수 있었습니다. 만약 QAT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왼쪽 그래프에서 빨간 노드는 없는 게 정상인데요. 여기서 빨간 노드는 가짜 양자화 노드와 관찰자 개념이 여기서 들어가게 됩니다. 학습 과정에서 옵저버라는 관찰자가 수집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화 매개 변수를 계산하거나 양자화 매개 변수를 학습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QAT를 사용하면 모든 가중치와 활성화가 훈련의 순방향과 역방향 패스 모두에서 실제 양자화가 되는 게 아니라 가짜 양자화가 됩니다. 즉 플롯 값을 int8 값으로 모방하기 위해 반올림은 되지만 모든 계산은 여전히 부동수수점으로서 수행이 됩니다. 훈련 중에서 모든 가중치 조정은 모델이 궁극적으로 양자화된다는 사실을 단순히 그냥 인식하면서 이루어진다고 개념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적 양자화와 동적 양자화는 저희가 훈련 후에 그 값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오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상식적으로도 QAT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능 고도화를 앞서 이뤄낸 유넷 모델에서 저희는 PTH 파일을 추출을 하여 PTQ를 정적 양자화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PTQ 모델을 전환을 한 것을 가져와서 QAT를 진행하는 식으로 저희는 양자화를 진행했습니다. 양자화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모델 출력값을 옵저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unsigned int 파일 형태로 지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가중치 값은 signed int 파일 형태로 사용하였습니다. 다 config 값은 minmax를 고려하는 관찰자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찰자를 통과하면서 관찰자는 제가 minmax로 설정했기 때문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텐서 통계를 수집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다만 유넷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합성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것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업샘플하는 과정에서 합성곱을 이용하는 과정이 양자화가 잘 진행이 안 되고 고려가 지원이 다 파이토치에서 지원을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바꾸거나 이 부분을 따로 빼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고려해보는 방향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minmax 옵저버로 통일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자화된 모델과 비양자화된 모델을 비교를 하는 차트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CPU 순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레이어의 순서와는 무관한데요. 단순히 보면 알 수 있는 사실은 CPU의 가 가장 많이 할애되는 것은 컨볼루션 레이어이고 그 다음으로는 역합성곱이 많이 할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면 이 레이어들이 다 컨타이스된 레이어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67ms에서 27ms로 줄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총 인퍼런스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2.6에서 720ms로 컨볼루션 레이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시간 속도가 50% 이상의 성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퍼런스된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동등하게 최대한 변이 통제를 한 상황에서 100장을 기준으로 로그를 저장한 결과값인데요. 로스도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고 사진을 봐서라도 왼쪽 사진은 노이즈가 조금씩 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양자화를 했는데 오히려 노이즈가 줄어드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양자화를 10에포크부터 1000에포크까지 QAT를 단계별로 진행을 해봤는데 이게 미세 조정을 하는 개념이어서 그런지
오히려 에포크를 늘릴수록 더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오히려 10에포크, 100에포크 정도 돌렸을 때 오히려 성능이 좋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 크기 또한 비양자에서 양자화로 280MB에서 93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양자화와 비양자의 모델을 비교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파이토치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레이어 퓨전을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하면 얼마나 더 성능이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후에 확인해 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성능 개선과 양자화 발표를 마치고 결과 발표를 세영님께서 이어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실시간으로 유닛의 성능도 향상시키고 경량화해서 카렐라를 통해서 차선만을 추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카렐라와 스카라도 함께 껴서 렉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와 같이 차선만 잘 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차선 추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슬램의 미련을 아직 가지고 있어서 슬램에 이거를 갖다 붙이고 싶었습니다. 저번 슬램 프로젝트에서 마찬가지로 카렐라로 주차장 맵을 따내는 걸 했었었는데요. 아쉽게도 여기서 저희가 주차장에서 따내야 되는 게 차선인데 이 차선을 따내는 거는 슬램만으로는 힘들 것 같았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했던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하면 여기서 차선만 떼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기 슬램에 적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비디오는 이렇게 되는데요. 꽤 이쁘게 나왔습니다. 네, 우선 세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를 원본 이미지에다가 마스킹을 한 다음에 알템맵에 돌렸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시메틱 된 이미지를 돌렸을 때는 피처를 찾지를 못해서 오도메터리가 계산이 되지 않았는데 마스킹을 하니까 피처를 잘 찾아서 차선만 따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